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브로의 조만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에 이제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모습, 그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자율주행하면은 탈 것이니까 탈 것에 대한 자동차 역사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관 자동차는 그 자동차라기보다는 이동수단은 기원전 36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경 이상이죠. 그때 그 바퀴가 발명되면서 이동수단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무거운 것을 옮기려고 하면은 어떤 바퀴가 없었을 경우는 그것을 힘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바퀴가 있음으로 해서 물건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소비하던 곳에서 바로 옆에 마을이나 그 옆에 마을, 더 큰 곳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활 범위 자체가 바퀴가 발명됨으로 해서 여러 군데 넓이 점점 더 범위가 넓게 되고요. 넓게 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자나 사람이나 이런 인적수단의 이동 자체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1478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코일 스프링을 가지고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바퀴가 있었다고 하면 사람이 끌거나 말이나 소가 끌 수 있는 동물의 힘을 빌려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운송수단에 쓸 수 있는 것을 고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는 뭐 다른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솔린이나 가스, 아니면 전기나 이런 게 발명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코일 스프링을 가지고 묶어놓고, 코일 스프링에 나와 있는 역학적 힘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잘 동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바퀴에 나온 추진체 위에 앞에 조향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온 것이 놀랍게도 전기자동차입니다. 보통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요. 최초의 1834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 한 분이 전기를 가지고 기동할 수 있는 마차를 이렇게 고안을 합니다. 전기마차는 뭐 당시 보시다시피 지금의 형태처럼 두 가지 바퀴, 커다란 구동축의 바퀴가 있고,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모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력원인 전기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앉을 수 있었고, 앞에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향장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있다가 1886년, 50년 뒤에 내연기관이 나옵니다. 프랑스 1860년경에 프랑스의 제2느와르는 석탄가스, 석탄에 있는 가스를 가지고 연소시켜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나 거리는 이렇게 짧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탄가스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당시로서는 편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가 드디어 그 1886년 가솔린 자동차가 발명됩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다임러하고 벤츠가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3년 자동차, 앞에 나왔던 전기 자동차가 비슷합니다. 바퀴 커다란 구동축에 갖고 있는 그 바퀴가 갖고 있는 구동축이 있고, 그 앞에 조향 장치, 그다음에 그 구동축을 돌릴 수 있는 가솔린 내연기관, 그리고 그것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조향할 수 있는 바퀴 축으로 되어 있는 3년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첫 번째, 내연기관이 발명됨에 따라서 당시로서는 이동수단이었던 최고의 운송수단이었던 마차가 있었죠. 이 마차를 대신하려고 마차길을 그대로 자동차가 다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포드의 T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의 대중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자동차가 나타나고 나서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이
기존에는 마차도 마부가 있었고 자동차도 자동차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없이 어떻게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죠. 그래서 1939년에 GM에서 나온 드라이브리스 카라고 부르는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 이런 것들의 컨셉카가 나왔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 컨셉카였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한 가지가 1925년에 나왔던 레디오 플라이어라는 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 앞에는 안테나가 달려 있고 뒤에는 그 안테나를 받을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차가 따라가면서 운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앞에 차가 그거에 대한 전파를 받아서 무선 신호를 받아서 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드라이브리스 운전자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외부의 신호를 받아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옆에 작게 나와 있는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조그만 트랙터 같은 운송수단에 내연기관에 대한 기관을 내장하고 동력을 내장하고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1920년에 첫 번째 앞에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이동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1930년대는 이제 이것들을 그 무선 신호를 가지고 내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시카 무선 조종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선으로 조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차량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1950년대 정도 되면서 전자공학의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회로들을 디텍팅할 수 있는 센서 외부의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회로들을 내장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에 대한, 그러니까 무선의 통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면서 앞에 나올 아날로그적인 통신이 아니라 디지털 통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다음 1960년대쯤 되니까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는데 전자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든지 보조주행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지금 현재 많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레이저 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로보틱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많이 했던 부분들을 많이 자동화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술 중에 하나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의 차선을 이탈한 거 차선을 디텍션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브레이크 자체를 밟았을 때 좀 더 짧은 거리로 제동할 수 있도록 ABS라든지 그리고 안전자를 할 수 있는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1980년대, 90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90년대에 들으면서 이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90년대 되면은 캠코더 기술이 나타난 걸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캠코더 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 비전의 알고리즘이 이제 정지되어 있던 영상이 아닌 동영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드디어 GPS라든지 라이다, 레이더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분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합한 회로를 통해서 자율주행하는 기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먼저 그러면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살펴볼 게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어로 많이 쓰는 게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있을까요?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씩 정의를 해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전기 자동차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흔히 테슬라를 생각하니까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곧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각의 다른 카테고리인데요. 먼저 자동차 옆에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동력 수단으로서 에너지원을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 봤었는데 처음에 전기 자동차가 나왔고 내연기관 자동차, 증기를 이용한 자동차 동력 수단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은 내연기관, 가솔린을
바탕으로 한 석유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내연기관 자동차 운송수단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도요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왔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에너지를 혼용한 하이브리드로 혼용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자료인데요. 2012년에는 약 1%도 안 되던 것들이 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왜냐하면 전기로 동작을 할 때는 배기가스가 내출되지 않으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친환경이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당시 셀럽들을 통해서 많은 셀럽들이 내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면 환경 친화적인 모습을 갖는 인상을 갖는 마케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상승을 해가면서 2018년에는 한 6% 정도의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전체적인 자동차의 마켓 자체는 약간씩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15년에 테슬라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즉 내연기관과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만을 쓰는 자동차를 판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GM의 볼트라든지 것도 있고, 닛산의 니브로라든지 몇 가지 자동차들이 있고, 테슬라도 이 시기에 발매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앞에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친환경의 이미지가 전기자동차가 강했다 했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많은 지탄도 받고 많은 개선을 활동하는 것이 옆에 나라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에 하이브리드가 나는 2012년, 2011년보다는 좀 더 늦게 한 2013년경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정도 되면 전기자동차 마켓 자체가 50만 대, 60만 대 이 정도 구매가 되게 되고, 2018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대, 한 200만 대 가까이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럭셔리카 얘기 나왔냐? 네, 좀 의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시장에 커다란 생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가장 생리는 어떤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어떤 마케팅 포인트인데, 최신의 기술은 럭셔리카에다가 탑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벤츠 S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죠. S클래스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탑재를 하고 나면 그것들이 2, 3년 있때 E클래스, E클래스나 C클래스, 그 다음에 그거 위에 것들이 나타나는 게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대표적인 기술이 앞에 얘기 드린 에어백이라든지 ABS, 그 다음에 ADAS로 불리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 가스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럭셔리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원래 럭셔리카였냐면 기술 자체를 홍보하는데 럭셔리카가 사람들의 셀럽의 어떤 주목을 받기 있는 부분도 있고, 럭셔리카가 아니면 그 초창기 기술에 개발되어 있는 코스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럭셔리카에 해당하는 BMW, 벤츠, 닛산의 인피니, 아니면 볼보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켓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요. 이건 2018년 기준인데, 보시면 마켓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판매량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단 하나의 회사가 크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뭐죠?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2018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떤 럭셔리카의 그런 의미도 있고, 앞에 하이브리드카처럼 친환경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세상을 좀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이미지의 모습으로 테슬라 모델 3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이, 회사들이 시장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바뀐 것들은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솔린의 소비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가솔린이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다른 석유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 에너지의 포션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모델 3 말고도 모델 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엔트리 레벨의 럭셔리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엔트리 레벨.
앞에 엔트리 레벨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다면 대충 5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물론 더 이상의 자동차도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 조금 더 어떤 중산층 이상의 부유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개성이라든지 자신의 취향을 나타낼 수 있는 럭셔리 이미지로 테슬라가 그것을 잘 마케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그다음에 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표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5단계를 나눴습니다. 근데 왜 6단계냐면 0레벨이 포함하기 때문에 6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3단계와 뒤에 3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앞에 0레벨, 1레벨, 2레벨까지는 시스템의 일부가 어시스트, 도와주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레벨은 아예 이제 운전자가 모든 것들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흔히 운전자가 앞에 보고 앞에 악셀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가지고 내가 방향을 흔든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레벨 0인데, 여기서는 0레벨에서도 물론 아예 그런 전자적인 장치를 도움을 안 받는 레벨도 있지만 약간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얘기된 것처럼 에이다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차선이 넘어가는 걸 알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많이 쓰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어떤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받아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레벨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벨 1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이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앞에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운전자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근데 시스템이 조향이라든지 속도를 내거나 속도를 줄여주는 것들을 도와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면 속도를 줄여주는 것은 그럼 언제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급정거를 했을 때 사람이 급정거를 밟는 것보다 기계가 밟는 시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급정거가 있으면 추돌하지 않도록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든지, 앞에 운전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어떤 운전에 대한 방향을 못했을 때 그걸 인지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충돌을 피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레벨 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 2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테슬라가 내세우고 있는 레벨이 레벨 2입니다. 즉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핸들을 잡고는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시스템이 속도를 내거나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하는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아직까지 한정되어 있지만 방향을 틀어서 차선을 바꾼다든지 주행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레벨 2입니다. 즉 레벨 1, 레벨 2, 레벨 0, 레벨 1, 레벨 2까지는 시스템에 운전자가 항상 앉아 있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고 미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레벨 3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벨 3는 앞에 있는 레벨 2에 비해서 한 단계만 좀 더 올라간 겁니다. 자동차가 시스템이 자율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 싶을 때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레벨 3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4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차량 제어를 전부 다 해가지고 운전자는 해당 모입에 해당하는 곳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됐기 때문에 앞에 마일드 오프라고 해서 좀 더 해당하는 것들 얘기를 했는데요. 레벨 4 그다음에 레벨 5까지 올라가게 되면 레벨 5 같은 경우 레벨 4와 레벨 5의 차이점은 레벨 4까지는 그래도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즉시고요. 레벨 5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이 운행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서울에 가면은 신분당선 타보시면 앞에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 같은 경우를 타보시면 1호선이나 2호선에는 앞에 그 지하철을 운행하시는 기사님이 타고 계시죠. 그래서 뭐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앞에 서고 가고 가속하는 것들을 그분 기관사분이 하시게 되는데, 레벨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중앙에 컨트롤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앞에 기관사가 타지 않고 자동적으로 운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벨 5 단계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레벨 0, 1, 2까지는 시스템의 일부를 보조하는 장치였다면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부분 3, 4, 5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알아서 모든 걸 하고 아주 필요할 경우 간헐적으로 사람의 힘이 필요한 도움이 개입이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런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컨셉으로 내놓습니다. 앞에 자동차가 앞에 전방을 보고 있고 개방감 있는 것도 나오지만 무엇이 있냐면 앞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조향할 수 있는 핸들이라는 부분, 운전을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경고할 수 있는 부분, 급할 때 하나의 버튼만 가지고 내가 차를 세운다든지 이런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즉 차의 컨셉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컨셉 자체도 우리가 지금 기존의 자동차에서 핸들만 빠져 있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전혀 다른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든지 내부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재 레벨은 어디까지 되어 있냐? 레벨 1, 레벨 2까지 앞에 지금 테슬라가 레벨 2 레벨이라고 얘기했죠. 약 2.5 레벨 정도 되는 자동차가 현재 생산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레벨 3, 레벨 4에 해당하는 부분이 테슬라는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레벨 5까지 도달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시판돼서 나갈 수 있는 레벨은 2021년부터 내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레벨 5의 기술은 뭐 테슬라가 가장 빠른다면 내년에 이제 시판되는 기술도 나올 것이고, 좀 더 하게 되면 2025년경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은 나왔는데 각각의 제조회사들이 이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그럼 2021년에 자율주행이 대중화가 된다 그러면 0.1% 자동차가 처음에 럭셔리카 위주로 도입이 될 것이고, 이것들은 2030년에 경이 되면 약 한 12%의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12%가 중요하냐? 전체적으로 경제학적 용어로 해서 약 12%에서 14% 정도의 마켓 점유율이 되면 기존에 있던 산업을 어떤 이렇게 융합되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중첩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앞에 기존에 있던 기술을 뒤바꿔가는 시점이 약 한 12%, 13%, 14%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경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35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널리 쓰일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매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리죠. 네,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매 안 되고 전기차냐? 네, 계속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한데,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다가 자율주행을 붙이는 가치보다 새로운 컨셉인 전기자동차에 자율주행을 붙이는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럭셔리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는 럭셔리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컨셉을 붙여서 테슬라가 마케팅에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라는 어떤 그런 공식이 포용되게 된 것이도 사실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러면 각각에 있는 앞에 있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2030년까지 나오게 되고,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 마켓들과 이것들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25년에 앞에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한 250만 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2025년이 되면 내연기관 석유를 바탕으로 한 가솔린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의 피크는 2025년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2025년이 또 하나 이런 로드맵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기아라든지 닛산,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의 빅5 벤더들이 2020년부터 내년부터 많은 전기자동차 것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42RC라는 그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자동차를 내년부터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게 되고 이것들이 시장에 성숙해서 선점하게 되면 2025년경부터는 내연기관과 전기자동차의 플랫폼을 어느 정도 거의 동등한 레벨로 판매를 할 거라시는 계획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앞질러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2030년이 되면 헤비듀티라고 볼 수 있는 트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그런 것부터 배기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것부터 이제 하나씩 시장에서 퇴출을 할 것이며 2040년 가게 되면 거의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는 특별한 소장자가 있지 않는 한 그 산업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게 커다란 로드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앞에 전체적인 내용과 어떤 로드맵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주요한 흐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터받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라이브리스,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오토매티컬 오퍼레이트, 오토메이트, 오토파일럿, 오토니머스, 언어태치드 오퍼레이션 다 모두 다 자율주행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걔네들이 혼동되고 참 많은 그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기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물론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만 영어로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선결돼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뉴욕의 한 가지 사진을 나오고 지금 노랗게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어떤 이렇게 제가 도로에서 문제 자동차가 운행됐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거 자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요거 자체가 이제 차선이겠죠. 차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신호등입니다. 도로에 나와 있는 신호등을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자동차라든지 길가에 서 있는 자동차들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가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용하는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는 도로에서 얻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율주행이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가장 먼저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먼저 한번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단 산업적으로 커다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산업적으로 커다란 영향도 있지만 다른 시스템의 인공지능에 비해서 비교적 그 입력에 비해서 출력할 수 있는 팩터가 단조롭습니다. 무엇이 단조롭냐면 자동차는 앞으로 가거나 서거나 좌우로 가는 것 이렇게 팩트밖에 크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조합 상황에서 나오게 되죠. 즉 앞에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오지만 출력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거나 서거나 좌우로 가는 것. 그다음에 뭐 그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주차를 한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영향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그 비교적 단순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좀 더 용이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에 대한 빛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파장별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주얼 변할 수 있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는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보다 약 적외선에 해당하는 부분, 카메라보다 빨간색보다 좀 더 파장이 길어지는 부분들은 라이다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보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파장이 더 길어지면 열감지에서 열감지 카메라 그리고 더 길어지게 되면 파장이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그 외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각각 있는 센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쓰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센서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잘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눈이랑 가장 유사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을 얻을 수는 있지만 가시광선을 얻는 것만큼이나 제한적인 부분이 거리의 제한이 분명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볼 수 있는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약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센서를 구현한다 그러면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서 카메라가 커버할 수 있는 그 시야각을 중첩적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카메라를 달아서 전체적인 자동차의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좌우에 하나씩 최소 4개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자, 앞에 나온 것처럼 카메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방향을 넓게 볼 수 있는 주파수가 더 바뀌었을 때 라이다가 있습니다. 라이다는 적외선 파장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는데요. 카메라보다는 좀 더 넓은 곳을 쓸 수 있고 이게 원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주변의 거리를 좀 더 넓게 해서 디텍션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보다 좀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주 먼 거리, 약 200m 정도나 100m 정도의 먼 거리를 인식한다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상 징후를 디텍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것을 해당한다 그러면 차량의 노면의 상태라든지 그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단거리 한 1m 이내의 아주 짧은 거리이지만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다음 차선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할 때 사물에 대한 부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바꿀 때 옆에 차량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받기도 합니다. 즉 한 5가지 정도의 그 외부에 있는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서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센서들은 다음과 같은 표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기본으로 라이다를 붙이거나 초음파를 붙이거나 레이더를 붙여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 멀리 볼 때는 레이더를 쓰게 되고 가까운 범위를 할 때는 라이다나 초음파, 그 다음에 카메라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건을 디텍션하는 것은 레이더나 라이다, 초음파가 강점이 있고 카메라가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들 아니면 그다음에 먼 거리를 트래킹한다든지 그다음에 빛이 어두운 곳에 대해서 이걸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에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표처럼 카메라와 초음파와 레이더와 라이다에 해당하는 센서의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두 다 쓸 수는 없는 이유는 다음에 하는 코스트입니다. 카메라는 아무리 비싸도 200불 언더, 약 20만 원 이하면 장만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초음파는 그보다 좀 더 비싸고요. 라이다는 카메라랑 비슷하게 하지만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고 제일 비싼 라이다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잘 안 쓰려고 하긴 하지만 라이다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져내는 것이 이건 센서 정보에 대한 매치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동차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달게 되는데요. 다음은 첫 번째 카메라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많이 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초음파라든지 레이더 센서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자동차에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에 페이싱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델 S 같은 경우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12개의 카메라 센서를 갖고 있고 16개 카메라 센서 그다음에 12개의 초음파 센서를 주변에 가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앞에 해당하는 부분, 레이더에 해당하는 부분, 뒤에 설명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테슬라는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앞에 레이더를 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사이드와 프론트와 리어에 그다음에 카메라를 달고 있고 위에 앞에 있는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먼 거리나 근거리에 해당하는 사물이라든지 장애물을 인식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이모 같은 경우도 360도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라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은 미들레인지 라이다. 그래서
미들레인지 라이다, 쇼트레인지 라이다, 그다음에 300유니스도 롱 레인지 라이다, 그다음에 뒷부분의 라이다에서 라이다를 제일 많이 쓴 게 웨이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 웨이모 자체도 이런 문제점,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센서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앞에 처음에 기원하는 단계이고 안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은 비싼 기술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도로를 시져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잘하는 곳들, 회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연료를 잘하는 부분, 위치를 잘하는 부분, 앞에 통신 네트워크를 잘하는 부분, 그다음에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잘 디텍션하는 부분 회사들, 그다음에 데이터를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은 새로운 찬스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의 내가 기술을 잘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자, 앞에 나와 있는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이런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요. 이건 라이다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자체를 스캔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게 끝날 것이냐, 라이다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끝날 것이냐,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앞에 얘기된 것처럼 웨이모기도 하고 라이다를 안 쓰고 다른 걸 하는 것이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한 가지씩 나왔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한 가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교차로입니다. 교차로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거리가 있으면도 괜찮은데 사거리가 정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세 가지는 똑바로 90도가로 되어 있는데 한쪽이 비스듬하게 가 있거나 아니면 두 군데가 비스듬하게 돼서 교차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교차로 자체의 모양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 역시 T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Y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5거리, 6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그래서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타리라고 볼 수 있는 서큘러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 것들 자체가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라든지 다른 자동차에 개입이 있게 되면 좀 더 복잡해 있는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하나씩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건 현대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HDA1과 HDA2의 비교인데요. 앞차가 이제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궤적을 따라가고 해서 끼어들기 할 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라는 고민, 그다음에 앞에 차선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내가 교차를 통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때 어느 타이밍에 빠져나가야 할지 이런 기술들을 찾는 것들을 또 하나 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차선을 변경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민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탔을 때 실제로 자동에서 주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세울 때, 주차할 때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저속으로 움직일 때 앞에 있는 아이들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조하기 위해서 ADAS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ADAS 시스템의 가장 큰 부분은 서라운드 뷰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되고 마치 차 하나가 있으면 차를 새가 내 차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나와 있나,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주행한 자동차 게임을 한다고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위에서 보는 것처럼 운전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부분 ADAS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것도 있고 인텔이 공개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공개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교차로에 해당하는 것도 인식을 하고 라이다나 이런 센서, ADAS 시스템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가지고 찾아가려고 그러면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좀 더 복잡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여기서 뭐 대전역을 찾아간다든지 뭐 서울역에서 뭐 강남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뭘 사용하냐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내 지도를 찾아가는, 즉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차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외부적으로 기존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많은 정보를, 사실 실제는 도로에서 다니게 되니까 도로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위주의 목적이나 도로에 있는 상점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로를 탐색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지도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에이다스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앞에 도로의 공률이라든지 도로의 경사 정보를 포함해서 좀 더 복잡한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에이다 2단계까지는 지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3단계,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2017년, 2018년에 모델3가 나오고 작년부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게 된 이유도 앞에 3번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지도가 아직 테슬라가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밀 지도를 만드느냐고 좀 더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이러한 정밀 지도에는 첫 번째, 도로 단위도 중요하지만 차선이 몇 차선인지, 그리고 차선 단위에서 어느 차선은 좌회전이 되고 어떤 차선은 직행이 되고 어떤 차선은 우회전이 되는지,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포함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선과 함께 신호등과 표지판과 그다음에 과속 방지라든지,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30km 이하, 그다음에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도로 주행 같은 60km가 아니고 50km 바뀌었죠. 50km 이하라든지, 고속도로에 했을 때는 뭐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100km 이하이기도 하고 일부 구간은 110km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과속 방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 지도에 나타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교차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해당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이렇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신호등을 받게 되면 신호등이 주변에 있는 곳에다가 차량이나 이런 곳에다가 전파라든지 이런 것 정보를 쏴주고, 쏴준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이 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앞에 멀리 돌아가서 자율주행에 처음 나왔던 라디오 자동차, 무선전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자동차 시스템, 외부에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도 쉽습니다. 즉 내가 교차로라든지 교차로의 중심으로 봤을 때 앞에 이것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레인지에 어떤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앙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신호등을 할 수 있는 조종기는 이거 여기에다가 첫 번째는 뭐 오른손이 직진 차선이 된다든지 우회전이 가능한지 좌회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신호를 알려주고, 알려준 걸 바탕으로 차량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내에 나가는데 차를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사전에 예약해 놓은 곳을 찾아서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주차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사람이 모두의 앱 주차장을 열어서 주차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자율주행 서비스가 되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호텔 A라든지 호텔 B에 차가 얼마가 서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주차장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안내를 해주거나 인도해 준 것이죠. 즉 내가 거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세울 때 어디다 세울 것이며 이런 정보를 포함한 것과 함께 앞에 좀 섹션 3에 나온 것처럼 응급자동차가 나왔을 때 응급한 신호가 있게 되면 분명히 그 도로는 정체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차가 가야 되니까요. 응급차를 가게 됐을 때 이걸 회피하는 루트를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제일 잘하는 회사 테슬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유튜브에서 제가 테슬라가 공개한 유튜브를 캡처한 건데요. 테슬라가 공개한 것처럼 보시면 옆에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한 도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차선을 찾아가든지 여기는 어떻게 공률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지도라든지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온 것처럼 센서 정보가 많이 있겠죠. 카메라든지 라이다, 레이더, 울트라, 그다음에 초음파, 그다음에 지도 정보, 그다음에 자동차와 자동차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동차와 신호등의 인프라와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로컬라이징 매핑을 하게 되고, 실제로 자동차는 그것들이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서 운전대를 조향하든지 악셀레이터를 밟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 아니면 좌우로 신호를 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즉 나와게 있게 되는 것들은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앞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대단히 많고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복잡하고 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AI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자동차 주변에 나와 해당하는 부분들의 정보라든지 위치라든지 카메라로 통해서 얻은 정보, 라이다나 레이더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 하는 목표, 이제 약간 좀 더 고차원이 되겠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미터 갔다가 500m 갔다가 좌회전을 하고 뭐 3km를 갔다가 다시 우회전한다든지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변에 해당하는 차들의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한 것들이 머신러닝의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모든 것,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네, 초창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현재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적으로 앞에 자동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얻어지는 정보는 하루의 정보로 따지면 약 2테라 정도의 정보가 얻어집니다. 카메라가 앞에 테슬라 같은 게 12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각각에 얻어지는 정보뿐만 아니라 초음파와 그 운행했을 때 거리, 그다음에 실제로 배터리가 소비되는 것들, 그다음에 GPS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차량 내부에 있는 컴퓨터를 아무리 큰 걸 내장한다 해도 이걸 현재로는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를 어떤 중앙에 되어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렇게 모여진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어브노멀한 것을 디텍션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안이 관련된 곳에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다시 반영을 해서 차량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데이트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량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ECU라고 하는 컴퓨터에다가 이런 정보를 저장을 해서 다시 시스템을 자율주행을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차량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클라우드 시스템에 서 도움을 받는 두 가지 경로로 IT적으로는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연산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쪽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이고 자동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 되어 있는 자동차 정보를 얻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미리 그 AI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인퍼런스,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내장해서 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공개되어 있는 요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머신러닝 플랫폼 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테슬라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GPU 클러스터, 그다음에 앞에 있는 그 보안 정보라든지 개인화된 정보를 할 수 있는 도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파이토치로 분산 학습을 하게 되고요. 각각에 있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최적의 모델을 그날 학습을 하겠죠.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첫 번째는 인퍼런스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다 올려놓게 되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리는 정보를 FSD 테슬라에 내장되어 있는 지금 현재는 LTE 장치죠. LTE 장치가 다운을 받아서 이것들의 컴퓨터의 최신 버전을 올리게 되고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운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LTE 시스템이 달려 있어서 앞에 지리 정보라든지 자동차 스스로 학습한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신의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주기는 매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매 주 단위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일부 자동차는 업데이트했다가 버그가 돼가지고 다시 롤백해가지고 과거 버전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그 테슬라가 공개한 자동차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썼냐면 비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라이다를 쓰지 않은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이것들을 조합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같은 경우에 비전 정보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컬러로 1280에 960에 대한 입력 이미지를 가지고 레스넷 PT와 비슷한 유사한 것을 가지고 백본망을 만들었고요. 이 만든 것을 바탕으로 태스크를 돌려서 실제적으로 문체를 인식하다든지 신호등을 인식하다든지 차선을 인식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런 싱글 백본은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달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정보를 찾게 되는데요. 즉 실제로 지금 나타나 있는 정보입니다. 세 개의 백본 시스템에서 각각에 있는 카메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자는 왼쪽에 있는 차선이 오른쪽 차선을 인식하든지 앞에 정면에 대한 카메라,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각각에 있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길에 해당하는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추론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앞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앞으로는 갈 수 있는데 앞에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길을 볼 수 있죠. 즉 이렇게 돼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되시고 오른쪽 카메라를 보게 되면 옆에 차선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앞에가 좀 열려 있는 게 있죠. 즉 이렇게 돼 있는 길과 그 앞에 있는 정면에 해당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나타내고 마찬가지 왼쪽에 대해서도 왼쪽 길과 왼쪽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백본 시스템이 각각에 있는 카메라에 해당하는 모양에서 각각에 있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길의 레이아웃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찾게 된 것 자체를 판단을 해서 8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16번 스텝을 돌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주행의 차량의 일단 길과 그 다음에 신호등, 그 다음에 차선, 그 다음에 자동차에 해당하는 부분, 사람이라든지 그런 물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 데이터가 패러럴하게 얻어짐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는 앞에 있는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차량에 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주행을 하도록 시스템이 꼭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테슬라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1.0, 2.0, 지금 3.0, 3.5 이렇게 버전을 붙이게 되는데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발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에는 모빌아이라는 시스템의 인텔 거를 사용했었고요. 2세대 때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테슬라 독자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모델 3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요 독자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시는 하드웨어를 좀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CPU에 해당하는 부분이 2개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른쪽에서 그거를 바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흔히 좀 더 전문적인 용어는 HA, 하이 어베일리비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시스템이 거의 싱크를 이루면서 같이 동작하고 있다가 하나의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시스템이 백업을 받고 안전한 곳에 이동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오류를 잡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이런 구조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요거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식의 FSD 같은 그 시스템을 다 장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마세라티라고 불리는 자동차의 실제적으로 자동차의 배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도 많은 것들이 있고 조향기구, 그다음에 카메라라든지 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정보라든지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미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러한 전선 케이블의 길이가 실제적으로 몇 킬로미터 이상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 초에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락다운하게 됐을 때 중국이 락다운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생산장 자체를 줄이거나 그 생산할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시스템에 되어 있는 하네스라고 불리는 이런 와이어를 가지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와이어 자체가 길이가 길고 이거 자체가 특수한 어떤 특별한 사양으로 자동차 커스터마이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생산되지 않으면 현재 자동차 시스템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당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내연기관에 불렸던 앞에 벤츠를 비롯한 BMW 그다음에 그런 현대자동차 같은 내연기관을 주로 만들었던 기존의 자동차 밴드 같은 시스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돼 있는 전선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FSB 같이 중앙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레이크를 밟는 ABS 관련된 시스템, 그다음에 차선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엔진의 점화 타이밍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션의 그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시스템들이 분할되게 된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캔버스라는 버스 구조로 묶여서 시스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지는 장점은 각각에 있는 부분들을 다른 업체들, 협력 업체들이 따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즉 중앙에 되어 있는 간섭 없이 ABS를 잘 만드는 회사는 ABS 시스템에 그 작은 컴퓨터를 내장해서 만들고 이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에 중앙되어 있는 곳에 통신만 하는, 즉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신호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브레이크가 풀렸다든 이런 어떤 통신에 대한 네트워크 프로토콜만 맞추게 되면 시스템이 구조된 발전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의 가장 장점이었는데, 이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게 되니까 이게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일일이 자율주행되어 있는 주황되어 있는 그 주체가 이것들을 제어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다라는 문제점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메이저 밴더라고 있는 빅5의 밴더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테슬라의 그것처럼 중앙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주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5년경에 이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바꿔간다는 것들이 그 각 자동차 회사들 보고서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ECU처럼 FSD 테슬라가 좀 가졌던 장점은 중앙화된 시스템을 아예 전기자동차부터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차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자신들이 말할 수 있는 독자적인 칩 개발 기술을 통해서 GPU라든지 그다음에 신경망을 돌릴 수 있는 NPU, 그다음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자적인 칩셋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고,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강점은 전기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것도 있지만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가치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그러면 만들었던 백번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가지고 만들었을 때 앞에 있는 차선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 자체가 모든 상황에서 다 대응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날씨가 맑게 개어쓴 상황이었으면 차선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비가 오는 어두운 상황, 밤일 경우는 인식하는 부분이 되게 적게 되고요. 또한 같이 안개가 꼈거나 다른 상황이었으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각각의 날씨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최적화해서 튜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튜닝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시스템 자동차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 데이터를 모으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런 안전 문제입니다. 앞에 자동차가 급하게 자전거나 아이가 뛰어들었을 때 차가 제대로 멈춰줘야지 인명사고가 안 하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찾고 있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황에 해당하는 정보, 날씨와 시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듯이 안전에 해당하는 부분도
테슬라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런 해당 예외 케이스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를 추적하는 현대자동차라든지 벤츠라든지 BMW 각사도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자동차에 보시면 최근의 자동차들은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내장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그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에서 가장 큰 장점은 그 컴퓨터 비전 위주의 접근이라는 겁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뭐 라이다 중심으로 해서 환 지도를 만들고 프리매핑 된 것을 구현했다고 하면 테슬라는 라이다 없이 지도 이제 고정밀 지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먼저 만들었던 게 첫 번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되는 것들을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플랫폼을 만들고 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롱테일, 즉 주로 일어나지 않고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났지만 그게 치명적인 경우, 지금 스타 사인 같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라든지 그림자나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얻게 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인들을 인식하는 모델이 지난주 테슬라 릴리즈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고속도로에만 차량이 주행될 때 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차량에 해당하는 스탑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파란색, 빨간색, 우회전, 좌회전 해당하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적용될 게 그러면 빠르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상황이 또 있습니다. 네, 뭘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차선은 다른 나라에 달리게 유턴 차선이 대단히 많고요. 유턴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그리고 유턴이 허용되는 게 그냥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스타 사인처럼 직진일 때, 그러니까 보행 신호일 때 유턴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좌회전일 때 유통 신호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한글에 해당하는 인식까지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즉 그 각각의 도로사나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얘기 드렸는데 일본 같은 도로 상황은 우리나라 차선이 반대죠. 반대다 보니까 언제 좌회전하는 게 아니라 우회전을 한다든지 각각의 나라들이 해당하는 정보들이 로컬라이즈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차가 운행되면 운행될수록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보를 또다시 레이블링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보강해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쪽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테슬라는 얘기하고 있고 다른 회사 자동차 회사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대한 백번 테스트가 한 가지에 대한 사물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것을 잘하는 백번, 그다음에 길에 대한 레인을 찾는 거, 길에 대한 그 엣지를 찾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양한데 백번 시스템이 막 48개의 신경망을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이런 신경망을 바탕으로 약 1000개의 예측값을 바탕으로 해서 백번 테스트를 돌아가서 자동차를 주행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2.0에 나오면서 앞에 이제 백번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받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를 예측한다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테슬라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각각의 카메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렇게 나와 있는 카메라를 바탕으로 지금 내가 도로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건 지금 도로 엣지인데요. 그래서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건 차량을 주행할 수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카메라가 보이는 부분 통해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에 중첩돼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미지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즉 카메라만 가지고 정말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선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앞에 정밀 지도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앞에 백번 시스템을 바탕하는 실제 레인을 비교해 가면서 그 실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이걸 가중치를 둬가면서 찾고 있는 게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에 라이다와 웨이모하고 많이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카메라에 대한 깊이 예측입니다. 이 깊이 예측은 차가 얼마나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깊이를 예측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눈이 2개 있는 이유처럼 카메라가 2개 이상의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어떤 위상차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앞에 있는 높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다가 한 90% 되는 데 비해서 컴퓨터 비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런 신경망 기술, AI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현재는 70% 이상의 것들이 발달해서 8개의 카메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멀고 가까움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식된 것처럼 앞에 사인을 인식한다든지 그다음에 차선을 인식하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되어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게 테슬라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는 많이 팔았고 많이 판 차량을 통해서 도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왔고요. 그렇게 얻어진 정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를 몇십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정보를 얻어왔고, 앞으로 자신들의 차량이 계속 많이 팔린다 그러면 많이 팔린 만큼 우리는 좀 더 많은 다양한 도로의 정보라든지 안전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 기존에 있는 빅5 메이저 벤더사도 이것과 비슷한 식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에 자율주행만 중요한 것은 차가 당장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앞에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가 지금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맵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위치 정보 자체를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찾는다든지 하는 부분과 또 더불어 이번에 BMW가 애플과 손잡고 보여준 것은 아이폰을 가지고 근처에 가게 되면 스마트키의 역할에서 아이폰이 스마트키 역할을 하는 것도 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핸드헬드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와 차량과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가 같이 연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찾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차량의 정보를 내가 스마트폰에서 바로 인식을 해서 뭐 충전이 필요하든지 언제 한다든지 이런 걸 알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받아지는 많은 개인 정보들,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요즘 같으면 긴급 재난 정보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정보를 차량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나타낼 것인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업데이트되는 지도들입니다. 교통구간이든지 도로의 기간에 도로가 업데이트되는 것, 새로 만들어진 도로도 있고 도로가 공사 중인 도로도 있고, 이런 공사 중인 도로라든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길을 찾고 하는 것들이 차량과 함께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갔던 곳 아니면 나의 추억이 있던 것들을 옆에 지금 스마트폰에 나오는 사진의 어떤 추억을 만들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위치적으로 정보를 찾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편의적으로 찾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에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요. 앞으로 그럼 무엇이 더 나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의 미래 예측을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3의 등장이겠죠. 그러니까 레벨 3의 등장이겠죠. 차가 있는데 운전자만 앉아 있고 핸들을 전혀 잡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물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치트키를 쓰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 단계는 레벨 4일 겁니다. 앉아는 있는데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지나 경고가 아주 특별한 경고가 나오지 않으면 앞에 있는 앉아있는 운전자는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고, 내가 긴급한 시간에 간헐적인 개입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운송 서비스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장 많게 차지하는 것 자체가 운송 서비스입니다. 이런 운송 서비스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좀 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새벽 배송이 필요한 거죠. 저녁에 주문해 놓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새벽에 배달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IT 기술의 발달도 필요하지만 적재적소의 물건들을 예측을 해서 그런 물건들을 갖다 놓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물건들을 적재적소로 갖다 수 있는 유통과 물류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때때로 그 물건들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트럭이라든지 이런 운송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연기관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많은 그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처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시장으로 바라보는 게 개인화되어 있는 테슬라 같은 승용차 시장의 것들도 있지만, 자율주행이 되면 트럭과 같은 시스템에 자율주행이 도입될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이라는 트럭 전문 회사 같은 경우는 약 35,000km를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해서 주행했다는 것들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셀프 드라이빙 셔틀입니다. 이런 셔틀 같은 경우는 그 단거리를 이동할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과 지하철 아니면 아파트와 지하철 간의 아주 단거리를 기존의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셔틀을, 자율주행하는 셔틀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된 셔틀을 바탕으로 좀 더 그 멀리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멀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런 셀프 드라이빙 셔틀도 또 한 가지의 시장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오게 되겠죠. 대중교통, 지금 여러분이 내가 갔을 때 버스, 셔틀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도로에 나타날 수 있는 버스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이런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자율주행이 되게 됐으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중교통이 그 자율주행으로 바탕하게 되면 좀 더 그 효과적으로 중앙화된 인프라에 관련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 앞에 나온 것처럼 뭐 그 셔틀이라든지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중교통 중에 하나인 택시도 자율주행으로 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택시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들을 락킹을 걸 수 있다든지 풀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로봇택시가 되게 되면 그 택시 내가 원하는 장소를 미리 예약을 하고 원하는 장소에 대해서 택시를 타게 되면 원하는 장소까지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이동하게 되고, 이동된 것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능동화되어 있는 모니터라든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받아서 볼 수 있게 가능한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한 가지만 주행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잠깐 얘기했던 커넥티드 바이스클, 그 커넥티드 카라고 불리는 연결입니다. 즉 자율주행을 하게 됐을 때 차 자체가 중요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도로의 수요 예측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자율주행 인프라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즉 5G가 되면서 차량 자체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깔리게 될 것이고요. 이런 깔리게 되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호등과 자동차가 연대 신호를 주고받는 V2I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동차와 앞에 중화하게 된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V2N, 그다음에 차량과 그 자동차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V2P, 이런 식의 다양한 것들이 모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게 되면 네트워크와 자동차와 주고받는 V2N, 그다음에 자동차 V2V, 그다음에 자동차와 신호등에 나타나는 V2I, 그다음에 자동차와 사람이 그 소통할 수 있는 V2P, 이런 식의 다양한 V2X 시나리오들이 5G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어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주차장에 해당하는 부분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런 걸 컨트롤하게 되면 어디 주차를 할 것이고 이 주차장에 해당하는 요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적적인 차량이 언제 차가 비워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앙화된 컨트롤된 시스템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각각에 있는 차량과 V2I와 V2V가 가능해지게 되면 차량 간의 집단으로 지금까지 차량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차가 앞에 같이 있을 때 신호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앞에 있는 차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고 있으면 보통 빵빵 누르게 되죠. 그렇지 않고 차량에서 신호를 자동으로 줘서 그 차량에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차가 느리게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뒤에 있는 뒤에 차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서로 차량 간에 주고받아서 이 앞에 차가 응급 상황에 반해서 늦게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의 인프라 측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차량이 상행과 하행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들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차선을 2개 있는 차선을 좀 더 복잡하게 써서 그 뭐 추석이나 설 같이 차량이 상행으로 많이 갈 때는 중앙에 있는 자율주행 차선을 하나를 그러니까 차선 폭은 같지만 차와 차 간에 있는 거리를 옆에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차선을 통해서 급하게 내는 차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금 뭐 가변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차선이 앞에 아침에 도심으로 들어갈 때는 차선이 좀 많이 들어가고 도심 밖으로 나갈 때 적었을 때 그 다음에 저녁이 돼가지고 차량이 밖으로 도심 외곽으로 나갈 때는 차선을 늘려준다는 것 자체를 지금은 운전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인프라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줘가지고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차량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에 도심으로 들어갈 때 아침에 들어갈 때는 차량이 많은 쪽으로 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때 다시 저녁이 돼서 퇴근할 때는 또 역시 차선이 바뀐 것의 정보를 받는다든지 응급 신호가 왔을 때 지금은 고속도로에 모세 기적이라고 자기가 알아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량이 자율적으로 비켜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일본 자료겠는데요. 그 앞에 좀 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노란색 표입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 간의 주행 중에 보행 중에 보행자하고 나는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가 차선이 좁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자체를 이렇게 인프라적으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선해 보자는 게 이 지능형 인프라라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교통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앞에 충돌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위험 경고 시스템을 주고 이걸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신호에 해당하는 신호등을 자체를 바꿔서 조정을 한다든지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 충돌하고 났을 때 내가 차가 충돌됐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응급 신호를 통해서 뭐 119 구급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사이클을 보고 도로의 인프라를 같이 고민하자는 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건 좀 부차적인 내용인데요. 앞에 차량의 안전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 갔고 어디에 갔다든지 이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보안도 필요로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운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그 차량에 대한 내구성,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국가별로 이런 법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사항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 자체가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통신,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택시라든지 그런 공유 플랫폼 렌트카라든지 공유 플랫폼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차량을 도로를 깔는다는 설치하는 건설업체까지 다양한 자율주행 산업의 플레이어들로 확장할 수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이 되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로봇택시 같이 택시 기사분들이 직장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냐. 그래서 직장을 뺏어가는 게 나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앞에 있는 분산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과 모듈과 원자재를 나와 있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벤더별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되면
앞에 그 부품사와 장비 생산 업체가 있는 구조에서 통신사와 그다음에 소재, ICT 기업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많은 그 기업들에서 나와 있는 액티브라든지 비어이니어, 허니웨이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새로 회사를 인수합병이 일어난다든지 새로운 스타트업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산업에 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각각 언론사들에서 본 것인데요.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구글 이런 것들이 각각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통해서 합작을 하거나 사거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랩에 투자를 한다든지 액티브에 투자를 해서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애플과 DD치싱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루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요. 많은 거 자료 중에 좀 간단하게 일본 자료가 갖고 왔는데 일본은 이제 2020년부터는 차로, 표지판, 주변 차량이 있는 것들을 고속도로부터 레벨 2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프라를 바꿔가기로 했고 레벨 3에 해당하는 것들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이 되면 레벨 4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속도로는 완성을 하고 간선도로는 레벨 3까지 2025년까지 하나씩 바꿔간다는 게 일본의 자율주행을 대응하고 있는 도로망의 도로 인프라에 해당하는 정책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얘기 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도로라든지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을 버추얼하고 할 수 있는 가상화된 정밀 지도에 해당하는 서비스, ICT 서비스로 옮겨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게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레이어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각각의 레이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클라우드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IoT라든지 앞에 자율주행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융합하고 올 수 있는 이런 식의 플랫폼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과 구글과 AWS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 식의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자동차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그다음에 인프라에 해당되어 있는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라든지 자동차에 해당하는 많은 서비스 업체들과 융합할 수 있는 것을 클라우드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린 건데 5G와 AI와 이런 서비스 자체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야 될 실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스스로 외부의 정보를 받고 자율주행에서 나아갈 수 있고 자율주행에 돼 있는 그 인프라가 깔려 있는 스마트 그 도로와 스마트 도로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좀 더 생활을 편리할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럼 무엇이 있을 수 있냐? 짧게 하고 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자동차가 되게 됨에 따라서 비상시에 자기 집에 충전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정전이 되었을 때 오는 것이 태풍이 왔을 때 자동차로부터 전기를 백업받아서 비상발전기처럼 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가능한 케이스고요. 이거는 실제로 일본과 같이 재해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대단히 유용한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에 지금 자동차가 트럭만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냐? 실제적으로 배, 항문에 해당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혈압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경이 되면 그 대양을 이루는 배들이 자율주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서 2035년이 되면 모든 배들은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율선박, 사람이 없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선박을 이렇게 시모델 만들기도 했고요. 이거는 보잉의 에코 보야지라고 해서 잠수함 같은 시스템을 이렇게 무인 선박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로와 배와 이제 하늘 가는 드론 자체도 이제 하나씩 하늘도 이렇게 자율주행 비행을 바탕으로 열려가고 있고요.
비행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냈을 가장 먼저부터 나온 서비스는 AWS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배 서비스입니다. 택배기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물건을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도 갖다 놓고 이런 서비스 물류에 해당하는 부분도 바뀌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프라이빗한 에어크래프트로 내가 공중에 어떤 위치에서 위치까지 도로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자율되어 있는 에어크래프트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환경에 해당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브럽의 조만석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앞에 지금 여기 있는 제 메일 주소를 통해서 보셨고요. 저희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있는 페이지 한번 오셔서 심심하실 때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만석이었습니다.